아줌마,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서울 강남 한복판 대리석이 깔린 으리으리한 저택 거실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66살의 박순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명품 슬리퍼를 신은 최 여사의 발끝이 보였습니다. 어머, 내 말 안 들려요? 귀까지 먹은 거야? 최 여사는 들고 있던 명품 향수를 공중에 칙칙 뿌리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줌마 오고 나서 우리 집 공기가 탁해진 것 같아. 환기부터 시켜야지. 순자의 얼굴이 순간 화끈거리며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명동에서 국밥집 하며 사장님 소리 들으며 기세등등하게 살던 시절엔 상상도 못할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요? 그런 건 이미 단칸방 문틈에 끼워두고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 30 넘도록 고생만 시킨 아들 준우의 얼굴뿐이었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나 정인그룹 최종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 왔어.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준우가 현관문도 다 못 닫고 소리쳤습니다. 정인그룹. 발을 어지린. 그 이름처럼 정직하고 따뜻한 기업이라며 온 나라 청년들이 가고 싶어 몸 달아하는 그 대기업 말입니다. 내 새끼가 그 어려운 서류 전형과 시험을 뚫고 드디어 마지막 관문 앞에 섰다는 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이구, 우리 독수리. 드디어 날개를 펴는구나. 장하다, 우리 아들. 기뻐서 아들을 꽉 안아주려는데 제 시선이 아들의 발끝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뒷굽이 다 닳아버려 걸을 때마다 삐딱하게 기우는 낡은 구두. 정장이라고는 7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사준, 이제는 유행도 지나고 어깨도 꽉 끼는 낡은 양복 한 벌. 내 새끼가 이런 옷차림으로 그 쟁쟁한 놈들 사이에서 면접을 볼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집 독수리 날개가 이 모양이라 쓰겠냐. 걱정 마라. 이 엄마가 누구냐? 명동 박순자야. 내가 우리 아들 번듯한 정장 한 벌 못 해줄까봐 엄마만 믿어. 큰 소리는 쳤지만 준우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텅 빈 통장을 확인하며 남몰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세 사기로 날린 전 재산 그리고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빚더미들. 제 통장 잔고는 0원을 넘어 마이너스로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 면접 정장의 구두, 넥타이까지 제대로 맞추려면 최소 150만 원은 있어야 할 텐데 제 처지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나 순자야. 이대로 내 새끼 길을 죽일 순 없지. 저는 신문 구석에 난 구인 광고 하나를 조심스럽게 오려들었습니다. 강남 사택 입주 도우미 급구. 월급 파격 대우. 입주 가능하신 분. 입주 도우미 말이 좋아 도우미지 사실상 남의 집 식모살이라는 거 잘 압니다. 명동에서 순자 누님 소리 들으며 장부 없이도 외상을 주던 제가 남의 집 빨래나 하러 가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우를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은 시장 골목 개한테 던져주기로 했습니다. 준우야, 엄마 친구들이랑 강원도 여행 좀 다녀오마. 요양도 좀 하고 올 테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아들에게 생전 안 하던 거짓말까지 남기고 저는 낡은 가방 하나를 챙겨 강남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남 저택의 안주인 최 여사는 제 거친 손마디를 보더니 기가 찬다는 듯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손이 왜 이렇게 거칠해요? 이태리에서 온 제 실크옷 만지실 때는 꼭 조심하세요. 최 여사는 명품 옷을 펄럭이며 제 몸에 향수를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가난한 냄새가 배면 빠지지도 않는다니까.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저기 구석방에서 대기하세요. 제 안에서 잠자던 명동 누님의 성질이 욱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여편네가 정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냄새 우느냐. 하지만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참자, 순자야. 우리 아들 정장 한 벌만 생각하자. 네, 사모님. 제가 손은 좀 투박해도 일 하나는 명동에서 제일로 잘합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최 여사는 제 굽신거리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아줌마, 우리 집에서 일하려면 입이 무거워야 해요. 회장님이 워낙 사생활 노출되는 걸 싫어하시니까 회장님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고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깊숙이 숙였습니다. 최 여사가 외출 준비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간 사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을 닦고 또 닦으며 저는 아들의 면접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번듯한 정장 사들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거실 소파 밑을 닦던 중 최 여사가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 한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테이블 위에 올려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층에서 내려오던 최 여사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당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야? 최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적막한 저택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니, 사모님.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신 방금 그거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지? 최 여사는 제 앞으로 달려와 제 앞치마 주머니를 거칠게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그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정말 손버릇까지 나쁘네. 이래서 내가 근본 없는 사람은 안 쓰려고 했는데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거기 무릎 꿇고 빌어. 당장.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아들의 정장 값은 날아갑니다.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못나서.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저는 소리 없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최 여사는 그런 저를 보며 승리감에 취한 듯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사흘 뒤면 지금 이 순간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제가 무릎 꿇고 닦고 있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저는 아직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려는지 아침부터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66 먹은 몸뚱이가 강남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견디기엔 확실히 무리였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끙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켜 다시 앞치마를 질끈 동여맸습니다. 명동에서 국밥솥을 수천 번 열고 닫던 박순자가 이까짓 무릎 통증에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엎드린 채로 거실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대리석의 냉기는 제 자존심을 갉아먹는 칼날 같았습니다. 한때는 명동 바닥에서 제 소리 한마디면 장부 없이도 외상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방 이모들 5~6명을 호령하며 배고픈 고시생들에게 고기 몇 점 더 얹어주던 통 큰 누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들 준우의 면접 정장 한 벌을 위해 남의 집 발밑을 닦는 파출부일 뿐입니다. 무릎이 쑤시고 가슴이 미어질 때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너만 번듯하게 날개 펴고 날아오를 수 있다면 말이다. 오전 10시가 넘자 최 여사가 화려한 옷을 입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최 여사는 제가 닦아놓은 바닥을 구두 끝으로 툭툭 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오늘 손님들 오시니까 저기 테라스까지 평소보다 2배는 더 깨끗하게 닦으세요. 최 여사가 내뱉는 차가운 명령에 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는 제가 방금 닦은 바닥에 일부러 커피를 흘리며 저를 테스트하듯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들고 그 커피 자국을 정성스럽게 지워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순종적인 양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준우가 입을 멋진 정장과 구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가 외출 준비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가자 저택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돌리며 뒷마당 쓰레기 분리수거함 옆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이 이 화려한 감옥에서 제가 유일하게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밀 장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누르니 곧바로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야, 엄마는 친구들하고 고기 구워 먹으러 왔으니까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짓말을 던졌습니다. 아들은 제가 정말 강원도 어디 좋은 곳에서 요양이라도 하는 줄 알고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정인 그룹 최종 면접 준비 다 끝냈으니까 이번엔 진짜 기대해도 좋아요. 아들의 그 다부진 한마디에 제 가슴은 미어지다 못해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지금 강남 사택에서 구박대기 소리 들어가며 정장값 벌고 있다.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들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과 통화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뒤에서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주방 일을 돕는 젊은 미나가 문틈 사이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이 집에서 최 여사의 신복 노릇을 하며 점수를 따는데 혈안이 된 아이였습니다. 제가 아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미나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들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미나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이는 걸 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최 여사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기분 좋게 귀가했습니다. 미나는 기다렸다는 듯 최 여사의 방으로 달려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최 여사는 미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들고 있던 가죽 장갑을 테이블에 탁 던졌습니다. 어머, 그 주제도 모르는 노인네 아들이 감히 우리 남편 회사에 지원을 했다고. 최 여사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거실을 지나 제 귀에까지 꽂혔습니다. 최 여사의 남편은 정인그룹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상무였습니다. 이제 제 아들의 목숨줄은 저 악마 같은 여자의 소나귀에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당장 저를 거실로 불러 무릎을 꿇리고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저를 단순히 부려먹는 것 이상의 사악한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아줌마,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아들 합격은커녕 평생 취업길 막히는 건 일도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하게 최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앞길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 절규에도 최 여사는 재미있다는 듯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를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꼭두각시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거실 바닥을 닦으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내 새끼 준우가 입을 멋진 정장 한 벌이 이제는 피눈물 젖은 옷이 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저택 서재 깊은 곳, 박 회장이 30년 동안 목숨보다 아끼며 간직해온 그 낡은 종이의 존재를요. 그리고 그 종이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 최 여사의 기세가 어떻게 꺾일지도 말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저는 오직 아들의 합격만을 기도하며 무릎을 세웠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강남 저택의 밤은 그렇게 무겁고도 길게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강남 대저택의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훨씬 소란스럽게 밝았습니다.
정인그룹 임원 부인들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라 집안 전체가 비상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아침부터 최고급 꽃바구니와 이름 모를 수입산 장식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마치 전투를 앞둔 장군처럼 거울 앞에서 자신의 보석을 매만지며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녀는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채소를 다듬는 저에게 다가와 독사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늘 내 체면 조금이라도 깎였다간 당신 아들은 정인 문 앞에 발도 못 들릴 줄 알아. 저는 그 모진 말을 듣고도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마 소리는 경쾌하고도 일정하게 주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속으로는 아주 입만 열면 아들 타령이네, 본인 앞길이나 걱정하시지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최고급 승용차들이 대문을 통과해 정원에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부인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비싼 가방을 샀는지, 남편이 이번에 얼마나 실세가 되었는지가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최 여사는 특급 호텔에서 특별히 초빙했다는 출장 요리사들을 대동하고 어깨에 힘을 줬습니다. 요리사들은 거창한 이름을 붙인 프랑스식 요리들을 하나둘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연회의 분위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모임의 실세이자 정인그룹 회장님의 친인척인 VIP 여사님이 요리를 한 입 먹더니 미간을 찌푸린 것입니다. 최 여사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니 호텔 요리사 실력이 고작 이 정도예요? 순간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최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호텔 요리사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고 주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VIP 여사님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최 여사의 입지도 끝장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서 그 꼴을 지켜보다가 혀를 찢찢 찼습니다. 양념만 잔뜩 쳤지 정작 사람 속 달래줄 깊은 손맛이 하나도 없구먼. 저는 호텔 요리사들이 손대지 않은 신선한 재료들을 슬그머니 챙겼습니다. 그리고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 고시생들의 지친 속을 달래주던 제만의 비법으로 묵직한 국물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잘 익은 묵은지를 씻어내고 직접 만든 비법의 양념장 한 숟갈을 풀어 깊은 맛을 냈습니다. 주방 안에는 금세 고소하면서도 칼칼한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호텔 요리사들은 자존심도 잊은 채 제 냄비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요리를 화려한 수입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 최 여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최 여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요리를 거실로 날랐습니다. VIP 여사님이 그 요리를 한 입 떠먹는 순간 그녀의 굳어있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세상에, 이건 명인이 만든 맛이네. 속이 다 시원해져요. 거실은 다시 찬사로 가득 찼고 최 여사는 그 공을 모두 자기 것으로 돌리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자 최 여사는 주방으로 무섭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감사 인사는커녕 그녀의 눈에는 제 실력에 대한 지독한 질투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어디서 천박하게 주방을 제멋대로 휘저어. 당장 저기 2층으로 가서 바닥이나 닦아요. 최 여사는 자기 체면을 살려준 저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벌레 보듯 내쫓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2층 구석에 있는 박 회장의 서재로 향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실력이 어디 가겠어? 저는 굳게 닫혀있던 박 회장의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재 안은 거실과는 전혀 다른 묵직한 가죽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으며 서서히 방 안쪽으로 무릎을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책상 옆 금고와 나란히 놓인 작은 유리 액자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액자 안에는 눈부신 훈장이나 자격증 대신 아주 낡은 종이 조각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액자 앞으로 다가갔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가 투박하게 찢어진 그 종이는 30년 전 제 필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글씨랑 왜 이렇게 똑같지? 내가 쓴 것 같네. 저는 액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외상값 받은 걸로 함이라는 투박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다시 액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에이, 세상에 이런 글씨체가 한둘인가.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 여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최 여사의 손에는 평소 보지 못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제 코앞에 그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순자 씨, 아들 이름이 김준우 맞죠? 정인그룹 신입사원 최종 면접 대상자. 저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손에 쥔 걸레를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는 물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최 여사는 이미 승리한 듯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면접위원장인데 내가 오늘 밤에 당신 아들 면접 점수 빵점 주라고 말해둘까요? 최 여사는 제 가장 아픈 급소를 정확히 찔렀고 제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재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아들의 위기 앞에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눈앞의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주제가 넘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최 여사는 이제 저를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종이 인형처럼 다뤘습니다. 저는 최 여사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오직 아들의 합격만을 빌며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최 여사가 비웃으며 나가버린 뒤 저택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주방 구석 자그마한 방으로 들어가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준우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친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준우야, 이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널 힘들게 하는구나. 참았던 눈물이 휴대폰 액정 위로 뚝뚝 떨어져 아들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오열하며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최 여사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정인그룹의 최종 면접이 바로 내일 오전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순간 이 저택에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최 여사가 그토록 무시하던 도우미 아줌마의 눈물이 어떻게 승리의 미소로 변하게 될지, 운명의 날을 알리는 새벽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시렸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떠 주방 구석 자그마한 방에 불을 켰습니다. 바닥의 한기는 얇은 이불을 뚫고 올라와 66의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아들 준우의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자판 위에서 망설이며 응원 메시지를 썼다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면접 잘 보고 오너라. 엄마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으마. 문장을 다 써놓고도 저는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혹여나 이 짧은 응원이 아들에게 부담이 되어 마음의 짐이 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아들의 합격만을 빌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남 저택의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정적은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젖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 대리석 바닥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2층에서 최 여사가 평소보다 일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제 일거수일투족을 소름 끼치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최 여사가 저를 이토록 미워하며 내쫓으려 하는 데는 비열한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번 정인그룹 신입사원 채용을 총괄하는 인사상무였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의 조카를 이번 공채에 합격시키기 위해 남편을 통해 온갖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가 파출부로 부려먹는 노인의 아들이 조카와 경쟁하는 수석 후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짓밟고 무시하던 여자의 아들이 자기 조카보다 뛰어난 인재라는 사실이 최 여사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제 아들이 성공해서 자기 가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최 여사는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기 위해 가장 잔인한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안쪽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제가 거실 화분 주변을 청소할 때를 기다려 반지를 카페트 밑으로 교묘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 청소를 마치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저를 향해 최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날아왔습니다. 최 여사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거실 테이블을 뒤엎으며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줌마, 내 다이아몬드 반지 어디 갔어? 당장 내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손에 쥐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최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제 앞치마 주머니를 거칠게 뒤졌고 카페트 밑에 숨겨둔 반지를 낚아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던져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제 결백을 비웃듯 번쩍거렸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의 면접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모님, 정말 아닙니다. 제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최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그런 제 절박함을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고 가장 치명적인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네 아들? 그 면접장 근처도 못 가게 내가 이미 우리 남편한테 다 말해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남의 것 탐내지 않고 국밥 한 그릇에 진심을 담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온갖 수모를 견디며 강남 저택의 먼지를 닦아왔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아들의 꿈을 짓밟는 협박과 도둑 누명이라니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최 여사를 향해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모질 수가 있습니까? 제 절규는 거대한 저택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허망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최 여사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주방 보조 미나를 향해 표독스럽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나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 저는 바닥을 긁으며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못난 엄마 때문에 네 인생이 여기서 멈추는구나 하는 자책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아들의 환한 웃음이 정인그룹의 차가운 문턱 앞에서 바스러지는 환상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해외 출장에 나갔던 이 집의 진짜 주인, 박정인 회장이 예정보다 이틀이나 일찍 귀가한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묵직한 구두 소리와 함께 한 중년 신사가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저와 그 위에서 서슬퍼렇게 소리치던 최 여사를 보았습니다. 박 회장의 눈은 싸늘하게 식어갔고 거실 전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거실이 떠나가라 사자후를 내뱉었습니다. 이게 지금 내 집에서 무슨 난리입니까?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박 회장의 불호령에 최 여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는 박 회장의 눈빛이 번뜩 빛나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인 박 회장과 가난한 파출부인 제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시각 정인그룹의 면접장에서는 아들 준우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택 안에서는 30년을 기다려온 거대한 진실이 최 여사 부부를 집어삼키기 위해 거세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진 박 회장의 불호령은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저택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순간적인 정적 속에 시계 태엽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인 회장의 눈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으며 그 시선은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은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남편의 직속 상관이자 이 집의 진짜 주인인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유일한 방법은 저를 완벽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떨리는 손으로 가리키며 마치 가장 끔찍한 죄인을 심판하는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 이 파출부 노인네가 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치려다 딱 걸려서 제가 호되게 혼내는 중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비열한 목소리가 거실 벽을 타고 제 귓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지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박 회장은 최 여사의 호들갑을 무시한 채 천천히 바닥에 엎드린 제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묵직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요동쳤고 최 여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시선은 최 여사가 흔들어대는 반지가 아니라 제 짓물러 터진 손등과 눈물로 젖어버린 낡은 앞치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제 굽은 등을 바라보며 30년 전 어느 비 오는 날이 기억났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명동 거리를 헤매던 청년 박정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고기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던 그 큰 손. 돈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던 그에게 외상장부를 찢어주며 훌륭한 사람 되면 갚으라던 그 씩씩한 목소리. 박 회장은 30년 동안 서재 액자 속에 그 찢어진 장부 조각을 모셔두며 매일 밤 그 은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본인의 은인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은인이 지금 자신의 집에서, 그것도 자신이 믿고 집 관리를 맡겼던 최 여사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박 회장은 장기간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최 여사 부부에게 집안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최 여사가 그동안 집주인 행세를 하며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는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감히 누구더러 도둑이라고 소리치는 거냐? 박 회장의 호령에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 여사는 박 회장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보았고 상황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엎드린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제 손을 맞잡았고 저는 따뜻한 온기에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물 젖은 눈동자 속에 30년 전 빗물 섞인 국밥을 먹으며 오열하던 그 수척한 고시생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제 거친 손가락 마디마디를 확인하며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맨 은인임을 확신하고는 가슴을 쥐어짜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명동 국밥.
박순자 사장님 맞으시죠?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맨 그분이 정말 맞으신 겁니까? 저택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한 정막 속에 박 회장의 서러운 눈물만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가짜 주인 행세를 하며 저를 짓밟던 최 여사는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저를 붙잡고 우는 이 중년의 신사가 정말 제가 도와주었던 그 박군임을 깨닫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박군. 비 오는 날 빗물 섞인 국밥에 눈물 쏟던 그 비쩍 마른 청년. 제 그 한마디는 30년의 시간을 관통하여 박 회장의 가슴에 맺혀있던 한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사장님의 그 따뜻한 국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공하기는커녕 어디에선가 굶어 죽었을 거예요. 박 회장은 제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전율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고는 사색이 되어 바닥을 기어 박 회장의 발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혐오스럽다는 듯 최 여사를 뿌리쳤고 그의 눈은 이제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제게서 오늘 아침 벌어진 다이아몬드 반지 자작극과 아들 준우의 면접을 망치려 했던 최 여사의 만행을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대기 중이던 비서실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이 여자와 최 상무를 내 앞에서 영영 치워버려. 그리고 지금 당장 면접장으로 가세. 박 회장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비서실장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최 여사를 거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구했지만 박 회장의 마음은 이미 얼음장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직접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코트를 벗어 제 해진 어깨에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다친 무릎이 쑤셔왔지만 면접장에서 홀로 싸우고 있을 아들 준우를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박 회장은 제 손을 꼭 쥔 채 자신의 은인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으려는 듯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제가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저는 박 회장의 팔에 의지해 현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제 눈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자신의 전용차 뒷좌석에 정중히 모신 뒤 운전기사에게 본사 면접장으로 서둘러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차는 강남의 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가르며 정인그룹 본사를 향해 나아갔고 저는 창밖을 보며 아들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한편 정인그룹 본사 면접장 안에서는 준우가 마지막 질문을 받고 있었고 최 여사의 남편인 상무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면접장의 문이 열리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거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회장이 막 정인그룹의 면접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과거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일궈낸 기적이 이제는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인그룹 본사 15층 면접 대기실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최 상무의 조카인 상훈이 명품 시계를 고쳐 차며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면접장 안의 상황은 이미 최 상무가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 상무는 자신의 조카에게는 미리 유출한 쉬운 질문들을 던지며 최고점을 남발했습니다. 하지만 준우에게 질문할 때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살기를 띤 독사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준우의 가난한 배경과 파출부인 어머니를 암시하며 다른 면접관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김준우 지원자, 우리 같은 인류 기업이 도덕성도 검증 안 된 집안 자식을 뽑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준우는 최 상무의 잔인한 공격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끝까지 예의를 갖추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 상무는 준우의 말을 사사건건 자르며 비웃음 섞인 질문으로 그를 벼랑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상훈 지원자는 정인그룹의 미래 가치에 대해 본인의 철학을 들려주세요. 옆자리에 앉은 조카는 기계처럼 준비된 답변을 쏟아냈고 면접장 분위기는 최 상무의 승리로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준우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 상무가 준우의 평가표에 탈락 낙인을 찍으려 손을 뻗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면접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인 박정인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VIP실에 안전하게 모신 뒤 이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최 상무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면접관들은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면접 관석 정중앙에 앉아 최 상무의 비열한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최종 인성 면접은 제가 직접 주관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서슬 펄언 명령에 면접장 안은 쥐 죽은 듯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준우의 서류와 그 위에 매겨진 편파적인 점수들을 확인하고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박 회장은 준우를 향해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이 기업의 근본을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준우 지원자, 본인이 생각하는 정인의 정신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준우는 비록 엄마가 이 자리에 없었지만 평생 엄마가 보여주었던 억척스러운 삶의 무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화려한 경영 전략 대신 배고픈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진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정인의 정신이란 사람의 배경을 따지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에 기꺼이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주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 답변은 면접장에 앉아있던 모든 면접관의 가슴을 울렸고 박 회장의 눈가에는 뜨거운 이슬이 맺혔습니다. 박 회장은 준우의 대답 속에서 30년 전 자신을 살렸던 제 따뜻한 국밥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옆에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 최 상무의 점수판을 갈갈이 찢어버리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진짜 정인의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구먼. 박 회장의 선언과 함께 준우의 눈에서는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지른 최 상무를 즉각 해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짜 주인 행세를 하던 최 여사와 권력에 눈먼 최 상무 부부는 그렇게 정인그룹에서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뒤 박 회장은 저를 자신의 집무실로 초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박 회장은 제게 평생을 편히 쉴 수 있는 집과 땅을 제안했지만 저는 명동대모답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남의 돈으로 호강하는 것은 체질에 맞지 않는다며 대신 제가 가장 잘하는 일로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인그룹 본사의 모든 직원을 먹여 살리는 사내 식당 총괄 조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지칠 때마다 찾아와 따뜻한 밥으로 위로를 얻는 정인그룹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저는 흰 조리복을 갖춰 입고 수천 명의 직원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직접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박 회장도 직원들 틈에 섞여 줄을 서서 제 국밥 한 그릇을 비워내곤 했습니다. 신입사원이 된 준우는 매일 점심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며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강남 저택의 가시방석이 아니라 수천 명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한 불꽃이 되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식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 다들 식기 전에 얼른 들어요.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법이야. 제 활기찬 목소리는 정인 본사 건물 전체를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고통의 계절은 가고 비로소 저와 준우의 인생에도 향기로운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기적이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정인의 마음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